자, 마지막 6단원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국제관계인데요. 우리 앞으로 국제법도 배울 겁니다. 그 전에 국제관계에 대해서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는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국제관계라고 합니다. 국제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가이기도 하지만 여러 국가와 또는 개인, 여러 집단이 모인 조직인 국제기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국가의 국적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초국적 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 세계기업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애플이라든가 삼성, 코카콜라 이런 게 다 여기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러한 국제관계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고요. 국제관계는 물론 힘이 센 나라, 약한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정부인 건 아니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없다는 게 국내 관계와는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제재가 불가능하고 국제연합이라고 해서 유엔이라고 가장 큰 국제기구도 있긴 하지만 중앙정부는 아니잖아요. 이러한 국제관계는 힘이 지배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범이 공존하기도 하는 양면의 특성을 갖고 있죠. 힘의 논리가 지배되어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규범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 두 가지 면이 다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현실주의 관점과 자유주의, 이상주의 관점이 있는데 두 관점이 상반되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먼저 현실주의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그러한 인간으로 모인 국가 또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은 발생할 수 있다. 갈등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죠. 그리고 자국의 힘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힘이 일단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관계에 뭔가 조정해 줄 수 있는 중앙정부 또한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상태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홉스 생각납니까? 성악수를 주장했으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국제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러한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우리나라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려면 강한 나라와 세력 균형을 맞춰야 되고 또 군사동맹도 해야지만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쟁 억제를 위해서 군사력 필요하고요. 증강 필요하고요. 그래야지만이 적대 세력과 힘의 균형이 맞출 수 있고 또 다른 나라와 동맹을 통해서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방법을 썼어요. 이게 세력 균형 전략이고요. 그 사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나와 있는데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 동맹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군사 동맹 그러니까 다 뭐 한 거예요? 군사동맹을 통해서 자국의 힘을 키운 거죠. 이게 바로 현실주의 입장의 세력균형 전략이고요. 그러나 이 현실주의 입장의 한계점은 뭐겠습니까? 국가 간에 협력하는 모습, 상호 의존관계 형성하는 모습, 이거 너무 관과한 거 아니냐. 너무 권력관계로만 국제관계를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무상 원조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가 간의 국제법, 국제기구 이런 거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 관과한 건 아니냐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또한 이성적이고 국가들은 협력과 조화를 신뢰합니다. 협력의 측면을 좀 부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에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고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는 상호 평등하다. 그리고 국가 간에 맺은 조약과 관습이 나름의 질서 유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약 관습으로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인간은 이성적이다. 로크와 이성을 주장했던 계몽사상과 입장이 상통하죠. 따라서 국제사회는 규범 잘 만들어서 이 규범 잘 지켜나가면 된다. 따라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법 잘 만드는 거, 국제기구의 역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이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내 나라, 우리나라의 힘을 키우는 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집단 안전 보장 전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함께 집단을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집단 차원에서 같이 대응을 하자.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 뭔가 한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이 이상주의의 집단 안보 전략입니다. 그에 대한 그 사례로서 지금 국제연합이 있고요. 그 전에 국제연합의 전신이었던 국제연맹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이러한 이상주의의 한계점은 뭐냐면 현실 너무 잘 모르는 거 아닌가? 모든 국가가 현재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는 건 아닌가? 또 하나는 국제 관계에서 결국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현상, 이거 설명하지 못하네. 또 하나는 아무리 국제기구와 국제법 잘 만들어도 때로는 이게 무력화될 수 있음을 간과한 건 아닌가? 이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설명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뭐라고 그랬죠? 군사동맹기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10개국에서 이렇게 시작했다가 현재는 30개국으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후에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군사동맹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군사동맹기구가 바르샤바 조약기구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구소련 해체되었고 동독, 서독 이렇게 통일되면서 현재는 해체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국제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천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세를 살펴보면 중세는 종교가 지배했던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전체를 지배하고 지방은 영주가 지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개념이 거의 미약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토라든가 주권이라는 개념이라든가 국가라던 개념이 미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가 타락하게 되고 또 구교와 신교가 대립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생긴 전쟁이 30년 동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참여했던 전쟁이었고 이 전쟁을 맺은 조약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이 조약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부터는 이제는 종교의 수장 교황보다는 또는 황제보다는 왕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이제부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왕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유럽에서 나오게 되고 이러한 유럽에서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국제관계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죠? 바로 주권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 개념이 바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유럽 사회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 기간에서는 시민혁명도 있고요. 또 유럽에서 신대륙 발견도 하기도 하고 또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에 대한 이 사람들의 개념도 생기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최대한 원료를 싼 값에 가지고 와야 되고 또 노예도 그때 그 시절에는 노예도 필요했고 또 다 만든 제품을 팔 시장도 필요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유럽 열강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식민지를 건설하는 데 아주 바빴죠. 그러다 보니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그러한 유럽 중심의 질서가 전 세계로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확대되게 되고 그게 맞붙었던 게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914년부터 18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즉 다른 민족을 정복할 식민지로 삼는 이 침략주의적 정책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에 의해서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국제연맹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연맹에 불참하게 되고 소련 또한 제명당하게 되면서 강대국이 사실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안에 또 많은 일이 있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에 물론 승리한 나라도 있지만 패배한 나라도 있잖아요. 승리한 나라라 하더라도 전쟁을 복구하기 위해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있을 거고, 또 패전국 독일도 역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전쟁 배상금을 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고, 또 그 사이에 1929년에는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초유의 어떤 실업 사태라든가 주가 폭락이라든가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이 나라들은 이 전체주의라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은 일단 나라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보다는 일단 나라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그러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전체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나치즘이라든가 일본의 군국주의라든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이러한 움직임들이 전체주의의 어떠한 모습들이고, 그로 인해서 부딪힌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2차 세계대전은 결국 미국의 일본에 대한 핵무기 투하를 통해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많은 희생을 겪고 이제 세계 국제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더 이상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다 힘들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생긴 것이 이제 국제연맹 이후에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입니다. 아까 국제연맹은 미국과 소련의 불참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국제연합은 이러한 두 나라 다 참여해서 강대국의 참여로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국제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힘이 모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주장했던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도 달랐어요. 미국은 개인의 자유에 일단 중요도를 찍고 있었고요. 소련은 개인의 자유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뭐 빈부격차라든가 실업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많이 생긴다. 국가가 계획하여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 무기를 가지고 직접 싸운 건 아니지만 이러한 사상 대립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열전이 아니라 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러한 미국과 소련을 소련 중심으로 해서 냉전 또는 양극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서로 상대방의 이념이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팽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그 중에 1947년 미국의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선언 독트린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소련의 공산주의가 유럽에 계속 확장될 것 같아요. 특히 그 당시에 그리스라든가 터키라든 이런 나라들이 공산주의 진영으로 자꾸 넘어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한다고 미국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들뿐만이 아니라 서유럽 여러 나라들에게 미국이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그 정책이 트루먼 독트린이고, 이건 왜 했겠어요? 소련의 공산주의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또한 아까 이야기했던 군사동맹도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있었고,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군사동맹을 통해서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냉전은 이제는 우리는 미국도 소련도 아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3세계가 등장하게 되고, 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냉전의 상징이었던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전쟁에서 승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개입을 안 하게 된 거죠. 이제 전쟁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고, 또 공산 진영 내에서도 분쟁이 생기면서 이제는 양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고 냉전 체제의 완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냉전은 1989년에 이제 미국과 소련의 대표가 이제 냉전은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몰타 선언이거든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또 냉전의 상징이었던 동독과 서독의 통일, 그리고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냉전 체제가 끝이 났고 탈냉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인종이나 뭐 인권이라든가 뭐 식량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상호 협력하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지구촌 시대가 개막되었다라고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보충 설명 한번 보시면 돼요. 베스트팔렌 조약은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조약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종교보다는
주권국가라는 개념이 국제질서에 나오게 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국제관계 주권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베스트팔렌 조약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몰타 선언은 아까 뭐의 종식을 알리는 냉전 체제를 종식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몰타라는 곳에서 소련의 대표와 미국의 대표가 만나서 이제 우리는 냉전을 끝내겠다라고 선언했던 몰타 선언입니다. 다음에 이제 냉전만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앞에서 나온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냉전이라는 것은 뭐 지금 직접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열전에 반대고요. 무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요. 경제, 외교, 정보 따위를 수단으로 해서 국가 간에 아주 치밀하게 오히려 더 긴장 상태입니다. 다만 전쟁만 하지 않는 상태예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간의 극단적인 이념 대립, 이데올로기 또는 뭐 사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대립 체제를 냉전 체제라고 봅니다. 그러한 냉전 체제의 성립과 완화, 그 다음에 종식을 시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공산주의 지정이 팽창하고 이걸 또 막는 이러한 과정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아까 소련은 주로 소련 중심의 동부 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그 공산주의가 계속 확장이 되죠. 동부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서 계속 확장이 되고 또 그들만의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군사기구를 만듭니다. 이 반대로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자본주의는 서유럽을 국가로 그리고 이러한 군사기구인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트루먼이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계속 유럽 쪽으로 확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막겠다. 라고 하는 것이 트루먼 독트린이고요. 그것을 구체화하고 직접 지원한 것이 그 당시의 국무장관의 이름을 딴 마셜 플랜입니다. 그를 통해서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고 이러한 서유럽에도 이러한 공산주의가 오는 것을 막게 되죠. 이러한 냉전 체제가 완화된 계기는 닉슨 독트린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에 베트남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나눠져 있었고 이 북베트남의 공산 진영이 남베트남을 공산 진영 확장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미국과 소련이 개입하게 되면서 북과 남에 개입하게 되면서 전쟁이 이제 확장이 된 거고 미국은 아마 빨리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길 것 같았죠.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베트남이 승리하게 되고 베트남은 결국 공산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아시아 국가의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군사적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요. 또 미국과 소련이 군사비용 축소하자 이런 협상도 있었고 당시 소련의 대표였던 고르바초프가 이 공산주의가 어느 보니 이 못 먹고 못 사는 일이 빈곤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도 개혁해보자, 개방해보자라는 이런 정책,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또는 중국과 소련의 어떤 분쟁, 그러니까 공산권 내부의 어떤 분쟁, 그리고 아까 1세계도 2세계도 아닌 아무것도 우리는 끼지 않겠다. 비동맹 국가들의 어떤 중립 국가들의 어떤 지위가 강화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했지만 빠르게 급부상했던 일본이 부상하게 되고 또 중국과 그리고 유럽이 부상하게 되면서 이제는 양극이 아니라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냉전의 종식은 몰타 선언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죠. 그래서 소련과 미국의 대표가 이제 냉전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요. 1년 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었던 독일이 통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 진영의 중심이었던 구소련도 해체되고 중국도 개방하게 되면서 이제는 냉전보다는 이념보다는 나라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된 사회로 국제관계로 변모하게 되는 모습. 그래서 서로 간의 국제적인 오히려 이념보다는 다양한 국제적 분쟁이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오늘날의 모습은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거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 얼마든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죠. 세계화의 진전으로 교류가 증가하고 이제 다양한 국제 분쟁이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또 세계화라고 하고, 이러한 경제와 관련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다 보니 여러 간의 국가 간의 무역이라든가 생산 뭐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 의존성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국제적인 갈등도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